안녕하세요. 명법입니다. 오늘은 서양의 불교가 전해져서 현재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전해졌느냐를 물어본다면 그건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밀린다 왕문경에 약간의 자취를 남기고 있죠. 하지만 서양에서 불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19세기 무렵입니다. 그때 서양의 여러 철학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인도학의 한 분야로서 연구되었습니다. 서양의 식민지, 특히 영국의 식민지로 인도가 개발됨에 따라서 인도를 연구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종교 중 하나로서 불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불교에 대한 대부분의 접근은 철학이나 사상으로서의 접근이고 종교나 신앙의 차원에서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불교가 종교로서 서양에 전해진 것은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입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세계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가 서양의 불교가 전해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현대 사상의 또는 현대 종교와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에서 불교가 전파되는 통로는 조금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지식인, 사회의 리더들에 의해서 불교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 달리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인 만큼 불교가 전해진 통로는 이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모여서 샐러드 볼처럼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인종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미국 불교는 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여러 가지 통합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 불교 중심으로 해서 서양에서 불교가 어떻게 전파되고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에서 불교가 아주 쿨한 종교로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실제 종교 인구를 따져본다면 전 인구의 0.5 내지 0.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도 몇 가지 큰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입 불교라고 해서 미국 주류 사회의 구성원인 백인 중산층이 참가해서 함께 신행하는 그런 불교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순수한 어떤 마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에 반해서 아시아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의 공동체에서 전통의 어떤 보존과 계승으로서 이루어지는 이민 불교는 모국에서 행해지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5년에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아시아로부터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아시아 각국의 여러 종류의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 이민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좀 더 폐쇄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독특한 형태의 불교가 있는데 그것은 일본의 신흥 종교인 니치렌 불교와 속과 가까이 그룹입니다. 이들은 기복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 호랑개끌을 연불하고 그 연불의 결과로 어떤 현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복음주의적인 포교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주류 백인층보다는 아프리카계나 히스파닉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 소가 가까이 그룹의 신봉자로는 티나 터너라든지 그런 이제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종하고 수입해서 불교를 받아들인 사람에게서도 여러 가지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백인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주로 명상과 철학적인 분석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불교를 개인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심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 사회 참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불자들을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스스로 불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불교에 관심을 갖고 또 명상을 해보고 불교책을 뒤적거리는 정도의 불자들이 많은데요. 그들을 침대 전등 불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기 전에 침대맡에서 불을 켜고 불교 서적을 읽는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진지하게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음의 힐링을 위한 어떤 실천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불교를 함께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불교 학자, 불교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고, 가톨릭 신도라든지 퀘이커 교도라든지 유니테리언 교회 신도 같이 조금 더 종교적으로 포괄적인 태도를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시아에서 갖지 않았던 몇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회 참여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여 불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반핵이라든지 평화, 최근에는 기후 변화를 위한 행동 등등의 여러 가지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볼 때는 아시아에서 있었던 전통적인 승가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가와 제가의 구분이 거의 없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어떤 교리에 대한 권위를 주장한다든지 성직자의 권위를 주장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자의 비중이 커지고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여성들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교가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1990년대 이후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었는데 그 중에서 아시아로부터 건너간 스님들만 아니라 제2세대의 미국 현지 지도자들이 배출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수입된 불교에서 조금 변화돼서 미국 스타일의 통합적이고 또 새로운 형식의 불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아시아 여러 나라에게 영향을 역으로 주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미국 불교는 단지 우리들의 불교를 가져간 그런 수입 국가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들에게 자신들의 불교를 전하는 또 수출의 역할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불교를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교가 전래된 것은 중국인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이주자 공동체에서 그들이 스님을 모시지 않고 자신들이 평소에 했던 본토에서 했던 그런 신앙의 형태로 작은 사찰을 만들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1853년에 체압조합이 만든 최초의 절이 건립되고 그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절들이 건립되었는데 1882년에 중국인들이 갑자기 철수하게 되면서 절들도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에 불교를 가져온 사람들은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인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노동자로서 미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들 역시도 자신들이 일본에서 믿었던 정토종 계통의 불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1898년에 신부디즘으로 알려져 있는 정토진종의 니시혼 간지가 설립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활동하는데 그 이름을 미국 불교단 부디스트 처치 오브 아메리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이민자들의 불교 공동체는 다른 앞으로 말씀드릴 일본의 여러 선사들의 활동과는 다르게 일본인들의 공동체, 이민자 공동체 내부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좁은 범위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주류 사회에 불교가 들어온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 대한 관심은 19세기에 일부의 사상가들, 철학자들, 시인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머슨, 휘트먼, 소로, 그리고 파운드, 엘리엇 같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집니다. 단지 불교만 아니라 인도 사상, 동양 사상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소로가 에머슨과 함께 박파경 일부를 번역했다고 하고요. 파운드나 엘리엇 같은 사람이 그들의 작품 활동에 선불교의 여러 선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시를 쓰고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보스턴 지역에서 동양풍이 한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아주 고급 취향으로서 일본풍이 유행하는데 그때 페넬로사라고 하는 사람이 보스턴 박물관에서 일본 전시관을 열고 그러한 취향들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페넬로사는 동경제대에서 미학을 강의했고 그리고 일본 불교 미술에 대한 소개를 서양에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먼저 침투한 뒤에 또 다른 차원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는데 신지학회라는 특별한 학회가 창립됩니다. 19세기 말에 뉴욕에서 창립되는데 이들은 정신세계의 어떤 초월성에 관심을 가지고 약간은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다양한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창립자인 헬레나 블랍스키하고 헨리 올코트는 1880년에 스리랑카의 신지학 지부를 설립하고 불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특별히 스리랑카의 불교를 재건하는 데 노력하게 됩니다. 특히 올코트 대령은 스리랑카 불교를 현대화하고 다시 재건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입니다. 그리고 불교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여서 불교를 기독교에 준하는 어떤 사상의 체계로 서양에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 현대화의 첫 번째 걸음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올코트 대령이 만들어 놓은 그가 창안한 것 중에 하나가 육색기입니다. 불교기라고도 하는데 지금 현재 불교 국가에서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 6빛깔의 그 불교기가 바로 올코트 대령이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박람회가 열립니다. 박람회의 부대 행사로서 종교회의,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연설을 하게 하는 다종교 모임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물론 이 종교회의는 미국의 기독교를 선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때 다양하게 초청받은
아시아의 여러 종교들이 미국 일반 대중에게 소개되는 그런 중요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초청된 사람 중에 스리랑카에서 다르마팔라, 그리고 일본에서 샤쿠 소엔이 초청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시카고 박람회 때 한국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구한말인데 아주 그런 기록이 없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 한국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우리도 그 당시 세계화를 위해서 아주 큰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이제 거기에 모여서 불교와 인도 종교, 동양의 종교를 소개했던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시카고 종교회의가 끝난 뒤에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 강연이 대중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받고 그래서 불교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일본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남방 불교가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불교라는 게 좀 더 복합적인 전통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르마팔라 같은 사람은 불교를 과학과 같은 것이다. 종교라기보다는 과학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현대적인 관점에서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흥미롭게 다르마팔라의 강연에 감동을 받은 그 뉴욕의 사업가인 찰스 스트라우스가 수계를 받게 됩니다. 미국 최초로 제가불자로서 수계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일본 불교의 진출도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때 당시 시카고 종교회의의 청중의 한 사람이었던 폴 케루스가 샤쿠 소엔을 만나서 자신이 동양의 여러 가지 철학서를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는데 보조자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샤쿠 소엔이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디티 스즈키 다이세츠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즈키 다이세츠가 미국으로 건너오고 폴 케루스에게 개인적인 사사를 받으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번역에 참가하게 됩니다. 폴 케루스 자신이 불교를 소개하는 글을 저서를 저술했는데요. 붓다의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아주 중요한 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은 새로운 상황으로 돌입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전쟁에 참여하고 물질적인 재화를 누리고 개인의 자유를 신장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젊은이들의 새로운 노력을 우리는 반항운동, 저항운동이라고 하는데 히피라든지 비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반항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아시아의 영성에 눈을 돌리면서 특히 일본의 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관심을 우리는 젠붐이라고 말하는데 이 젠붐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디티 스즈키입니다. 스즈키가 1987년도에 폴 케루스의 초청으로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저서를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불교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공전의 히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과 일본 문화라는 책을 1938년에 발간하는데 이 책이 다시 스탠포드 대학에서 1959년에 재발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선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심과 더불어서 일본으로 돌아갔던 스즈키가 다시 미국으로 초대받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강연을 합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참가했던 사람들이 뉴욕의 내노라는 사상가, 예술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스즈키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스즈키 강의의 어떤 특징적인 지점은 뭐냐면 선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심리학적인 불교 이해에 디딤돌을 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즈키의 강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비트 시인들이라고 하는 존 케루악, 앨런 긴스버그, 게리 스나이더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 사람의 시인을 우리는 비트 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선을 어떤 자신들의 반항을 표현하는 그런 매체로 삼아서 저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 케루악이 쓴 법의 불황자라는 책은 바로 비트 세대의 어떤 저항 정신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인데, 환각 상태에서 정신적인 어떤 트랜스 경험을 하는 것을 선적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심각한 오해를 낳았던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비판과 불교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게리 스나이더는 불교 생태주의자로도 매우 유명한데요. 바로 이런 비트 정신이 선과 만나면서 변화했던 하나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유명한 대중적인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앨런 와트입니다. 앨런 와트가 쓴 선의 정신이라는 책은 정말 몇 번의 인쇄를 거듭하면서 이 젠붐 세대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읽었던 그런 교과서적인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성공을 이루고 젠붐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외에 비트선, 고지식한 선,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책도 저술을 해서 비트 세대의 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시아의 고지식한 선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자유와 자동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담은 것이 진정한 선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미국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이해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대학에서 불교는 교과로 채택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을 강의해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스즈키의 책을 대학에서 읽게 됩니다. 이렇게 대학에서 읽은 사람들이 다시 불교학을 전공하고, 지금 불교학자 중에 원로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젠 붐을 따라서 불교 공부를 했던 젊은 대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붐은 이렇지만 어떻게 불교를 공부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아시아에서 넘어간 스승들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디티 스즈키 이후에 미국으로 넘어갔던 일본의 여러 선사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여러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미국 불교의 초기 장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197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들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삼보교단이 설립됩니다. 그것이 확산되어서 점점 커지는 과정은 70년대에 일어납니다. 미국인 제자 필립 켈로스가 선의 세 기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지금까지 선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설명했던 책과는 달리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지침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로버트 에이킹 같은 사람은 금강승가를 창립하게 됩니다. 이어서 임재종에서도
미국으로 스님들을 보내게 되는데 샤코 소엔의 제자인 조스 사사키와 시마노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그 중에 국제 다이보사츠사를 창립한 시마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본풍의 그런 사원을 미국 한복판에 캐치힐이라는 곳에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시면은 사원들의 많은 부분들이 일본풍을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선을 전한 그 국가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선하면 일본의 젠으로 통용되는 그런 어떤 전통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센터가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조동종의 선사였던 순루 스즈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했던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입니다. 순루 스즈키는 1959년에 미국에 도착해서 60년대 샌프란시스코가 저항문화의 어떤 터전과 같은 곳이었는데 그 터전에서 젊은이들을 끌어모아서 선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좀 더 본격적인 차원에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산속에 앙거센터를 설립하는데 그것이 타사하라 선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3개월의 전통적인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녀가 같이 그리고 또 따로 떨어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노동을 같이 하면서 수행하는 그런 전통적 승가의 모습을 미국에 도입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 70년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실제 그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처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운동으로서 센터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그린 가을치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그리고 환경과 교육에 관련한 여러 가지 강연과 또 그런 산물들을 판매하는 그런 선의 새로운 일상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발전했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선불교가 갑작스럽게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순유 스즈키가 1974년에 일찍 열반에 들게 됨에 따라서 1969년부터 미국인 제자인 리처드 베이커가 선센터를 이끌게 되는데 이 분이 상당히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훌륭한 사회적 참여의 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립자의 아내와 섹스 스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선센터가 와해될 정도의 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바로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선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같이 이끌어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주지도 2명이 공동 주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지 임기제도 시행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성 지도자들이 주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가르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샌프란시스코 선센터가 미국 불교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준 것은 바로 불교 윤리에 대한 새로운 모색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선센터 내부에서 있었던 잡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만과 화해를 위한 윤리 원칙과 절차라고 하는 강령을 만들고 이것에 준해서 선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롭게 계율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더불어서 또 다른 중심 도시가 로스앤젤레스인데 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마에즈미 선사였습니다. 1967년에 로스앤젤레스 젠 센터를 건립하고 그곳에서 역시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명상센터를 찾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하면서 또 화이트 플럼 상가라고 하는 그런 상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의 제자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는 젠 마운틴 사원을 창설했던 존 다이도 룰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면의 중요한 제자는 버니 그레스만입니다. 버니 그레스만은 사회적 활동과 불교를 통합한 그런 혁신적인 새로운 불교를 만들었는데, 자신이 살고 있던 뉴욕 지역에서 카톨릭 수도원을 사서 그곳에서 집을 개조해서 노숙자들을 재우고 가난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빵 공장을 만들어서 아주 고급 베이커리를 그 지역의 부유한 사람들한테 팔고 그 이익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이제 체제를 만들었고, 그럴 때 이 노동하는 것도 수행이다라고 해서 그가 쓴 책에 요리사에게 주는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선수행과 노동, 사회봉사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그런 혁신적인 방안을 창건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거리에서 안거를 하는 스트리트 리트리트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아우슈비츠에서 그 전쟁의 참화를 놓고 명상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평화활동과 불교를 하나로 엮는 그런 모임인 젠 피스메이커 서클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몇 년 전에 입적을 한 이후에도 그의 추종자들이 현재까지도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창했던 미국의 선불교가 80년대 이후로 오면서 급격하게 퇴조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른 선센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섹스 스캔들, 그다음에 재정의 문제, 집단 지도 체제의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불교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고, 또 한편으로는 명상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배운 선과 그들이 일본에 직접 가서 보았던 일본 불교의 괴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불교가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알려짐에 따라서 과연 선이 평화를 추구하는 줄 알았더니 전쟁에 동원되었다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의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제반의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좀 더 현실에 밀착한 가르침에서 먼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선불교는 다음에 이야기 드릴 마인드풀니스, 그러니까 남아시아에서 넘어간 미파사나 명상에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초창기부터 불교가 전래되어서 토착화되는 과정까지 보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지금도 이들 선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현재 조금 변화된 양상은 이들이 일본 불교만 고집하지 않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마인드풀니스를 결합시키고 또 사회봉사라든지 참여 불교적인 요소를 결합시키는 그런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와 함께 일본 불교의 또 다른 파트인 신흥 종교인 그 창가학회라든지 니치렌 불교 같은 것도 반전 운동의 선두에 서서 반핵, 반전 그런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불교가 좀 더 신선하고 그리고 뭔가 인간적인 그런 종교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점에서는 불교가 주는 직접적인 어떤 자신의 삶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갖는 평화의 메시지, 또한 친환경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에게 새롭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주는 종교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니치렌 불교와
그 창가학계, 소카 가까이 이 이제 불교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전파되면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특히 흑인이라든지 또는 히스파닉의 남미 계통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이들 역시도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본 불교가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미국과의 관계, 정치적 또 경제적, 문화적 교류 속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학의 관점에서도 로스앤젤레스 젠 센터를 세운 타이잔 마에즈미가 불교학과 인간 가치를 위한 쿠로다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또 불교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불교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또 그래서 일본 불교가 좀 더 많이 미국에 전파되는 그런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와 일본 불교 사이에서 아주 중간적인 별로 특징이 없는 그런 불교로 알려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매우 큽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일본인들의 지원이죠. 그래서 학자들을 지원하고 학자들의 연구와 대중화에 노력한 만큼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친선 도모와 또 국가 발전에 불교가 일정한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 불교가 처음 어떻게 도입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토착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남아시아에서 수입된 윗바사나 불교가 미국의 마인드풀리스 명상으로 전환되면서 미국화되고 통합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